돈줄남이 판단했을 때는 2024-25년도에 말이죠. 2차 조정이 올 수 있는 이벤트가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25년도에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순수하게 거주 목적으로 사는데 이건 되는 거죠. 나 대출 진짜 거의 안 받을 건데 이거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불패니까 내가 살 수 있다면 사는 거 좋지 않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절대로 순수하게 거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요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너무 급하게 산다면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실수요자들 과연 언제쯤 집을 사는 것이 맞을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돈줄남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가격의 최근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대출을 엄청나게 연끌을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사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돈줄남의 솔직한 생각,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20년간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해온 돈줄남의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도, 과거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92%가 국토 면적의 16.7%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죠. 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은 맞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아파트의 상대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아파트라고 하는 치안이 좀 확보가 될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래의 가장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상대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 가치거든요. 여러분, 상대 가치가 뭡니까?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자산 가격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상대 가치가 올라야죠. 우리 아파트가 1억 올랐는데 다른 데가 1억 5천 올랐다. 그러면 내 아파트는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산 가격은 항상 상대 가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 가치로는 아파트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어요. 그런데 제가 단서를 달고 있는 게 뭐냐? 장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떤 경제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평균 집을 살 때 자기 소득의 몇 %를 이자 원금으로 내야 되느냐 이걸 나타낸 지수인데요. 자기 소득의 25%를 내야 된다, 원리금으로 내야 된다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이다 그러면 자기 소득의 절반을 이자와 원금 갚는 데 쏟아부어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200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은 그래도 그 전에 소득 상승이 반영된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지만 2020년과 21년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은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품은 빠져줘야 된다. 자,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얼마인가를 딱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서울 126.6이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에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217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돈줄남이 얘기하는 2019년 가격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1차 조정 이후에 사실은 조금 더 조정이 오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서울 기준으로 175.5, 그러나 2019년 4분기는 126.6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비싼 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비싼 건 알지만 어차피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집값의 단기적인 움직임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요즘 최근에 나온 서울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다룬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드코어 서울이라고 하는 KBS의 다큐멘터리였는데 1부, 2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서울 집중화 현상, 수도권 집중화 현상, 아파트 선호 현상 다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예측에 의한 것보다는 단기적인 가격의 어떤 변동을 보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 안 보셨겠지만 이 다큐 인사이트의 이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진짜요. 이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72시간의 청춘들, 서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는 파트 1이 지금 조회수가 훨씬 높고 파트 2가 조회수가 낮은데 저는 파트 1보다는 파트 2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초직주 근접을 피해야 된다. 주거비용은 우리 돈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월소득의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근데 저는 항상 번호 4개짜리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출근을 하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음악도 듣고 생각도 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무슨 강의가 한 2번 연속 있어서 한 주에 지하철을 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틀 동안 지하철 탔다가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한 50분 정도를 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후회했던 게 뭔지 압니까? 그냥 우리 혼줄이 여러분 무조건 1시간 지하철 타더라도 직주 근접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한 이틀 해보니까 이게 초직주 근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직주 근접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때 막 강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초직주 근접은 아니지만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몰려있고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집은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현재는 지금 돈줄남이 판단했을 때는 2024, 25년도에 말이죠.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이벤트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산 가격,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약간의 충격을 줄 수 있는 2차 조정이 올 수 있는 이벤트가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대로 안 돼서 24, 2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그러나 24, 25년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 해결되는 문제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 주택 숫자를 한번 보시면 아파트의 비중은 여전히 희소성을 가질 수 있고 단시간 내에 공급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액면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 가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요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측됐던 코로나 시기에 왜 아파트 가격은 올랐을까? 미래의 경제가 굉장히 좋고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그때는 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국 과거와 같은 저금리는 어렵다. 부채 관리해야 된다. 최근에 연준 행보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금리를 물론 여기서 더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 정도 11월 FOMC나 12월 FOMC에 올릴 수는 있겠으나 뭐 지금까지 1년 반을 이어온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의 행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는 거에는 뭐 시장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낮출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려우면 낮춰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가 어렵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계 부채 감당 능력은 이미 한계에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가계부채가 1000전에 1500전에 1700전에 1800전에 하면서 왔을 때는 금리가 인하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게 무리한 거고 너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가 가계가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이 되지 않지만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건데 여러분 딱 보세요 지금. 이제는 총량으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금리까지도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낮춰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계부채 감당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왜 그렇게 부동산이 살짝 반등을 한 거냐? 자,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감당 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반등은 오기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2024년, 25년도에 올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 위기, 경제적 위기가 오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택, 아파트는 주식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적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지금 실수요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50년간 연준이 50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했던 4번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4번의 500bp 이상의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2, 3년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간격이 보이십니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는 항상 간격이 있었거든요. 이 간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는 돈줄남이 예상하건대 24, 25년도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24, 25년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미래의 내 아파트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성장도 둔감해지고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 한계의 감당 능력도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순수하게 거주 목적으로 사는데 이거는 되는 거죠? 나 대출 진짜 거의 안 받을 건데 이거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6억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싶으시죠? 3억 5천이 전세가거든요. 그럼 3억 5천만 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6억에 사죠? 그 얘기는 2억 5천이라고 하는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6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거주하고 싶으면 3억 5천만 내면 되는데 왜 6억을 냅니까? 그것은 2억 5천을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안 맡기고 이 집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2억 5천을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미래에 뭔가 더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아무리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갭 부분만큼은 유효 수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유효 수요라는 것이 투자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거 비용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거나 월세를 내거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소득의 15% 이내에 저항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15% 이상은 못 내거든요. 15% 이상 내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자, 이거를 왜 30% 내외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 진짜 이건 거주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집 오르는 거 저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절대로 순수하게 거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실수요 계획 안에 저 집을 진짜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사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산다고 해도 갭 부분만큼은 투자가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대출 없이 산다는 거, 자, 이것이 무조건 논리에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불패니까 여기에 상대 가치라는 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사는 거 좋지 않겠냐. 이 말도 역시 지금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이어지는 채권금리의 급등 현상. 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돈줄남이 항상 말씀드리는 채권금리 관찰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3년짜리 국고채 금리 상승,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죠. 상승의 기울기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짜리 국채금리,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좀 올라는 가는데 좀 완만하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년짜리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반대로 장기 국채금리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이 국채금리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단기 국채금리와 장기 국채금리가 뭡니까? 여러분,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짧게 빌리는 거의 이자는 뭐죠?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 그죠? 짧게 빌리는 거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근데 막 10년씩 빌리는 것은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짧게 빌리고 갚고 이자 내고 하는 건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거는 사실은 비용 플러스 뭔가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장기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야? 미래에 뭔가 이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서 그걸 투자하려고 하겠죠. 돈이 들더라도 돈을 빌려. 그래서 뭔가 미래에 성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한국은 단기 비용은 증가하는데 장기 가능성은 어때요?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좀 속도가 느려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경제 미래가 암울하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의 미래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할 땐 그래요. 자, 그런데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잘 보세요. 최근에 단기 국채금리 상승폭보다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폭이 속도가 빠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 미국이 지금 올해 처음에 1.46 이렇게 가다가 지금 2.2인가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단기 비용보다는 미래의 어떤 성장할 프리미엄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리 왜 올라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미래가 막 밝아, 전망이. 막 뭐든지 돈 빌려서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이 높아졌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 경색이 생겼을 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래에 막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막 자금들을 기업과 정부가 막 땡겨서 미래 빨리 지금 돈 빌려서 투자해야 돼. 미래가 밝아 보여.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 안 빌려주려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신용 경색이 생겨가지고 금리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미국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뭐 최근에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으니까 약간은 전자도 섞였다고 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말이죠.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는 3.5인데 벌써 지금 3년 국채금리는 4%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자금의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요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너무 급하게 산다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무관하게 지금 한국 경제는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돈줄남이 경고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돈 모으면서 조금만 더 미래를 보고 내일을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아파트는 장기적으로는 상대 가치가 올라가는 안전자산임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